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준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도시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편찮으신 부모님과 오래된 가업인 한옥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한옥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건물이었으며 마을에서는 저택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여름의 무더운 날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집이 결국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전통 한옥을 지키기 위해 보수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로 점점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준호는 집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준호는 밤늦게까지 보수 작업을 하다가 문득 으슥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리는 처음에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서 들려오는 낮고 끈적거리는 울음소리 같았다. 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소리가 나는 쪽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던 작은 창고였다. 문은 낡고 삐걱거렸고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은 틈새가 생긴 상태였다.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옛 가구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거승기하게 장식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촛농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알 수 없는 한자로 가득했다. 준호는 상자를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호기심에 못 이겨 상자의 봉인을 떼어내고 말았다. 그 순간 한 끼가 온몸을 휘감고 깊은 어둠이 창고를 덮쳤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의 눈은 왠지 모르게 준호를 노려보는 듯했다. 그때부터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고 집안의 물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곳에 놓여있기도 했다. 부모님도 점점 안색이 나빠졌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 집을 점점 기피하게 됐다. 결국 준호는 그 인형이 문제임을 깨닫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는 오래된 주술에 능숙하셨고 인형의 시인 저주의 정체를 알기 위해 자세히 관찰했다. 인형은 과거 이 한옥에 살았던 어느 집안에 저주받은 혼령이 깃들어 있는 물건이었다고 한다. 그 집안의 후손들이 이 인형에 의해 하나둘 불운을 겪으며 사라진 것이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저주를 푸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의식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달빛이 가장 밝은 밤 한옥의 중심에서 그 의식이 시작되었다. 첫 단계는 이슬 맺힌 풀잎과 소금으로 한옥을 한 바퀴 돌아 집의 경계를 정화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인형 앞에 앉아 촛불 5개를 펴놓고 주문을 외는 것이었고 마지막 날에는 인형을 끓는 물에 잠시 담가야 한다고 했다. 준호는 지체 없이 할머니의 지시를 따랐다. 세 번째 날 인형을 물에 담그는 순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준호의 주위를 맴돌았다. 순간 준호는 숨이 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으나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의식을 마쳤다. 잠시 후 물속의 인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준호의 집에서는 어떠한 귀신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다시금 그 집을 찾기 시작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옥을 무사히 지켰다. 하지만 그 밤의 기억은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다. 이후로 그 시골 마을에서는 오래된 것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전해지게 되었고 곧 준호의 집은 유서 깊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렇듯 오래된 전설과 공포는 때때로 인간의 호기심과 그림자를 비추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전통과 책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장소였다. 그러나 학교의 동쪽 끝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잠겨 있었다. 단지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폐교라고 불렀다. 아주 오래전 이 폐교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곳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듣던 학생 3명이 실험 중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건물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밤중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 폐교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곤 했지만 누구도 끝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들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여 도망친 것이었다. 류라는 이름의 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았다. 그날도 류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폐교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모두들 공포에 질려 말도 못 꺼내고 있을 때 류는 내일 밤 우리가 직접 가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그날 밤 자정의 폐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폐교 앞에 모였다. 그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카메라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준비했다. 건물 앞에 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며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 중 몇몇은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노는 한사코 들어가자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공기가 그들의 몸을 감쌌다. 건물 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마치 누군가가 청소를 하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1층 복도를 지나 2층으로 향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오래된 교실들이 보였고 그들은 하나씩 교실 문을 열어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과학실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걸어가자 과학실이 나타났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고 깜짝 놀랐다. 책상과 실험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놀랍게도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기록지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또 다른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발을 끌며 걸어오는 소리였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급히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촬영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벽에 걸린 시계가 멈췄다. 그들은 패닉에 빠져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일찌감치 빠져나온 친구 한 명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쳤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는 떠들썩했다. 그 친구들이 그날 밤에 사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믿지 않았지만 몇몇은 그들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여겼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학교 측은 결국 폐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철거가 끝난 후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소문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며 폐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곳에는 항상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람들이 점점 잊어갈 무렵 류가 남긴 한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3명의 어린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 뒤에는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류는 그 사진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장으로 여행을 갔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산장은 자연과 가까이 있어 평소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은 장소였다. 그러나 이곳의 밤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바로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숲은 울창했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해진 후에는 산장 근처에 가지 말라는 충고를 했던 이유를 그날 밤 알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슬슬 어두워지자 친구들 중 한 명인 민수가 산장 옆에 있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낮에 우리가 탐험했던 숲과 연결된 길이었다. 술을 한 잔 마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솔길을 따라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였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겠거니 우기며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가까워졌다. 불길함을 느낀 우리는 결국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이거 장난치지 마. 진수는 약간 겁에 질린 눈치였다. 평소 겁이 많지 않은 친구라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갑자기 민수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 모두 긴장한 상태에서 그를 돌아봤다. 저기 봐.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숲속 깊은 나무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동그랗게 빛나는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를 밀치며 산장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다. 산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산장 주인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오래전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근처 숲에서는 몇십 년 전 한 여인이 실종되었고 끝내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가끔 산장을 찾은 사람들이 그녀의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했다. 산장을 떠나는 날 우리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나곤 한다. 숲속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시선과 느낌은 여전히 나를 소름끼치게 한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사람들에게 산장은 물론이고 해질녘에는 낯선 곳의 숲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누가 알겠는가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